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기분석실의 서영경입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세미나는 질량 분석 장비와 열물성 분석 장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량 분석 장비랑 열물성 분석 장비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이화학 분석에서부터 첨단 바이오 산업에까지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석 장비들인데요. 그런 분석 장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희 기기분석실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량 열물성 장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총 네분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최소 5년 이상의 분석 장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다들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각각 담당하고 계시는 장비 리스트를 확인하셔서 지금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이외에도 분석 장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담당 선생님들께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량 분석 장비와 열물성 분석 장비는 백이동 지하 실험실에 대부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동 지하 실험실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111호라고 해서 제일 큰 실험실에 대부분의 질량 분석 장비와 열물성 분석 장비가 배치되어 있고 B103-5에 질량 분석기가 한 대 있고 그다음에 B102-2호에 나노 일시베시스 분석 장비 두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기기분석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열대의 질량분석 장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량분석 장비는 말 그대로 질량을 분석하는 분석 장비로서 원소 단위의 작은 질량부터 고분자까지 수십만 달ton에 달하는 고분자까지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샘플을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장비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분석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량 원소부터 저분자 분석, 그다음에 유기화합물 분석, 그다음에 고분자와 생체 시료 분석까지 넓은 범위의 모든 샘플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미량 원소의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원소 분석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기 분석실에는 원소 분석기 장비를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두 장비 모두 탄소와 수소, 질소, 황은 동일하게 분석이 가능하고 이 원소 분석기 2번 장비 같은 경우는 산소까지 원소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원소 분석기 같은 경우는 샘플을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연소시켜서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를 통해서 어, 샘플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샘플이 수분을 포함하지 않는 완전히 건조된 상태의 고체 샘플로 전달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고 샘플을 측정할 때 2mg 이하의 아주 소량의 샘플만 도입을 하기 때문에 샘플이 곱게 잘 갈려져 있는 균이랑 균질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기 아래 데이터를 보시면은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질소,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황에 대한 각각 원소의 질량 퍼센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원소 분석기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의 분자식과 그다음에 원소 비를 계산해서 각각의 물질이 어떤 구조를, 어떤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질에 대한 구성 원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소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의뢰만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담당자이신 한정 선생님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소 분석기에서는 원소의 함량을 분석했다면 이제 저분자 물질과 그리고 휘발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GCM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GCMS 장비는 내용 연수가 도래해서 네, 내년 2월에 새로운 신규 장비를 도입을 해서 2025년 3월부터 신규 장비로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던 GCMS 장비에는 어떤 헤드스페이스와 파일로라이저 액세서리를 추가로 부착을 해서 점성 있는 샘플이나 또는 고체 샘플 또는 수계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물질에 대한 휘발돼서 나오는 가스에 대한 성분도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CMS를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CMS에 연결되어 있는 컬럼 특성상 물이 포함된 용매는 장비로 바로 주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휘발성 있는 용매에 녹아 있는 샘플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질 자체가 휘발이 돼서 GC에서 분리가 이루어져서 질량 분석기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물질일수록 측정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분자의 휘발성 있는 유기 화합물에 대한 측정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CMS 장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측정할 수 있는 샘플의 종류를 보시면 기존에 측정할 수 없었던 뭐 폴리머의 열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휘발돼서 나오는 토체 성분에서 휘발돼서 나오는 휘발성 물질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장비가 도입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GCMS에서는 보통 500달톤 이하의 저분자, 휘발성 있는 저분자 물질을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면, 다트 HRMS를 통해서는 1000 이하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다음에 1000 이상, 2000까지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질량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트 HR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트라는 이온화 소스와 ESI라는 이온화 소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 샘플의 특성에 맞는 이온화원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트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샘플, 뭐 필름, 뭐 종이 샘플, 다양한 샘플의 형태의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샘플 형태도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샘플에 따로 용매에 녹이거나 뭐 다른 특별한 전처리 없이 그 샘플 그 자체로 바로 이온화를 시켜서 질량을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특성 때문에 분자량이 큰 물질은 1000 이상의 물질은 분석 이온화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1000 이하의 물질만 이온화해서 분석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면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 이상의 물질, 그리고 1000, 2000 이런 질량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ESI라는 이온화 소스로 측정을 질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ESI 같은 경우는 전자분무 이온화라고 하는 극성 이온화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극성을 띠는 물질에 대한 이온화 효율이 좋고, 다만 샘플을 분무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샘플이 용매에 녹아 있거나 액체 상태의 샘플만 측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트 HRMS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실험실에서 합성한 물질을 NMR로 구조 분석을 하고 질량 분석기로 질량을 확인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것 이외에도 필름 표면에 붙어 있는 유기물질이나 또는 뭐 콘크리트나 선박 표면에 있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다트 HRMS에서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2000 이상, 3000, 4000의 더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말디투프 장비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다트 웨스도 그렇고 말디토프도 그렇고 크로마토그래피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일 질량 분석 장비이기 때문에 분리 분석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정량 분석도 불가능하지만 넓은 범위의 질량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거치지 않아서 빠른 시간에 간단하게 질량 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디토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말디라는 이온화 소스를 이용을 해서 부분자 물질을 이온화하여 측정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화학 보존화 화학식, 그다음에 분자량 정보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각 측정하려고 하는 샘플에 맞는 매트릭스 정보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대의 질량 분석기 중에서 유일하게 자율 사용이 가능한 질량 분석 장비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원님들이 자율 사용을 진행하고 계시고, 내년부터는 매주 자율 사용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질량 분석이 필요하신 연구원님들께서는 자율 사용 교육을 신청하셔서 자율 사용으로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 사용을 하게 되면 각 랩에서 가지고 있는 랩 소유의 타겟 플레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타겟 플레이트를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말디에서 측정을 했던 3천, 4천, 5천대의 고분자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합성 고분자에 대한 분자량 측정을 할 수 있는 GPC 장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GPC 장비 같은 경우는 지용성 컬럼이 연결되어 있는 GPC 장비로서 전기 용매를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라는 용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이 THF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측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 샘플이 THF에 잘 용해되어야 컬럼에 들어가서 사이즈별로 익스클루전이 잘 진행이 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PC 같은 경우는 RI 검출기와 말스 검출기 두 가지에 대한 검출기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RI 검출기를 통해서는 상대 분자량에 대한 분자량을 측정을 하게 되고, 말스라는 검출기를 통해서는 고분자의 절대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LC-MS 장비의 4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C-MS 장비라는 곳에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총 4가지 종류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장비를 분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학 케미컬 분야의 그 샘플을 분석을 할 때 앞에 두 장비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뒤에 바이오 샘플 분석을 할 때는 나노 일시 SMS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분야의 장비를 살펴보시면 둘 다 큐토프라는 매스 애널라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측정할 수 있는 분자량이 넓다는 장점이 있고, 두 장비 모두 하이 레졸루션 장비로서 소수점 셋째 넷째짜리까지 정확한 MV 집값을 측정을 해서 명확하게 물질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토프 매스매스 장비이기 때문에 각각 화합물에 대한 정량 분석 지원이 가능하고, 신규로 도입될 G3 큐토프 매스 장비 같은 경우는 MRM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 분석이나 기존에 측정하셨던 정량 분석, MRM 모드로 측정했던 정량 분석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분야의 케미컬 분야로 분석을 했던 분석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LC 메스메스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에서도 많은 분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산업에서 울산 지역 특성상 화학 산업에서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화학 물질 같은 화학 제품에 대한 첨가제나 아니면 불순물 순도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분석 사례에서도 소원산업이라는 업체에서 분석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한 편이고, NDBA와 DBA처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을 각각 일시 조건을 확립을 해서 다른 리텐션 타임에 일루전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각각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질량값을 측정하고 실제 리얼 샘플에서 DBA 물질이 1ppm 이상 과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연구실에서 어, 분석하는 아, 다, 단분자 물질들에 대한 일시 분리부터 고분자 물질에 대한 LCMS 분석까지 다양한 범위로 LCMS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리고 나의 샘플에 대한 화학적인 구조 그리고 화학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분석 조건을 어떻게 잡아서 분석을 할지 저랑 회의를 통해서 분석 조건을 차례대로 잡아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네, 생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나노 LC-MS 장비와 열물성 불성 장비를 한은정 선생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또 중간에 덧체인지 했는데요. 지금 앞서 보시면 질량 분석기들 쭉 막 정신없이 나열했죠. 네, 서영 선생님이 굉장히 그 LCMS를 잘하고 계시는데 많이 떨리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질량 분석 장비들이 굉장히 많고 최종 파이널 Q2까지 아니 그러니까 서머에 단백질 분석하는 장비까지 최종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저분자부터 고분자까지 쭉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사실은 질량을 찍는 장비는 제가 받았을 때 ESI 아이온 트랩이라고 해서 정수짜리까지만 워런티하는 그런 장비까지만 저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학과에서 아니 하이 레졸루션으로 찍어야 논문을 낼 수 있으니까 하이 레졸루션 찍을 때는 외부로
분석을 의뢰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초창기는. 근데 지금은 현재는 HR 매스가 굉장히 많이 확립되어 있어서 저희 가지고 있는 게 정수 자리는 이제는 없고 거의 하이 레졸루션 장비들로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질량 분석을 어떠한 물질을 합성을 해서 얘가 질량 분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못 찍을 게 없다. 유니스트에서는 사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고분자부터 저분자까지 완벽하게 질량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지금 드디어 갖춰져 있고요. 굳이 이렇게 케미컬이랑 바이올로지를 나눈 이유는 일단은 저희는 이게 케미컬 LCMS가 주로 유저들이 가장 많기는 해요. 근데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프로테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특화된 프로테인에서 가장 특화된 브랜드 걸로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메타볼로믹스에는 워터스, 프로테오믹스는 서머 이렇게 진짜 가장 그 좋다고 생각하는 장비도로 다행히 구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앞서서 발표드렸던 멜스 장비들이 다이렉트로 그냥 LC 크로마토그램을 이제 지나지 않고 다이렉트로 매스를 분석하는 장비였다면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같이 그 컴바인해서 분석을 하지만 정말 소수점 세네짜리까지 정확하게 찍고 싶은 분들이 여기서 다이렉트 매스로도 얘네들이 충분히 분리해서 활용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면 실제로 대사체를 아니, 프로테인을 찍었을 때 실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고요. 데이터들이 보통은 이제 대사체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런 이제 통계학적 비주얼라이징 프로그램을 통해서 논문에 바로 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드릴 수 있고요. 프로테인 분석이 약간 낯설긴 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화학과 학생들이 많이 오시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프로테인 분석을 하면 이렇게 어떠한 프로테인이 두 가지 샘플의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어떠한 약을 처리했거나 그랬을 때 세포에서 어떠한 프로테인이 더 많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저희 UCRF에서요. 그리고 지금 안타깝겠는데 바이오 쪽 학생들이 많이 안 와서 좀 속상한데요. 지금 보면 전처리할 때 그러니까 화학 실험보다는 바이오 실험이 조금 더 손을 많이 탄다고 하죠. 그랬을 때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만약에 준비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실험복을 깨끗한 걸 입는다든가, 왜냐면 우리 몸에 다 프로테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컨테미네이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라텍스 장갑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니트릴 장갑에 파우더가 없는 니트릴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제 최소한의 오염을 최소화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오염을 왜 민감하냐면 사실은 세포를 키워서 거기서 프로테인을 추출해서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 프로테인 양이 많으면 정말 나이스하지만 없는 거를 많이 연구들 하시거든요. 없는 거 막 찾아내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케라틴이라든지 프로테인이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이 증폭돼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내 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조건도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염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 튜브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레이드의 튜브를 쓰시면 안 되고요. 프로테인이나 DNA를 하시는 분들은 로바인 튜브라고 해서 프로테인이나 DNA를 바인딩 하지 않는 조금 하이엔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이엔드의 이 튜브를 사용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또 전처리 단계가 화학과에서 준비하는 샘플은 사실 잘 녹는 용매를 찾아서 그 용매에 잘 녹이면 돼요. 그러면 이온화가 굉장히 잘 되죠. 근데 바이오 샘플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손이 많이 가죠. 전처리를 막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무수한 단백질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필터링하고 세포를 키우면 세포에 키우는 버퍼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장비 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처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그전에는 다 매뉴얼로 했다면 이제는 이런 키트가 나오죠. 키트가 나오면 이게 기본적인 키트의 원리는 그래요. 요 안에 마치 컬럼처럼 레진이 이렇게 튜브 안에 들어가 있고, 요런 튜브 안에 들어가 있고요. 튜브의 선택은 샘플의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용량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여기에 레진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샘플과 버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같이 여기 로딩을 하게 되면 여기 프로테인만 여기에 바인딩 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다 워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모든 버퍼나 들어가지 말아야 될 버퍼나 솔트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머싱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샘플이 부착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효소를 넣어서 효소로 다이제션 해서 왜냐하면 그냥 케미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저분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질량 분석기에 넣어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프로테인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다 효소로 잘라서 다른 효소를 잘라지고 나면 얘네들을 일루션해서 받은 요 샘플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이렇게 레진이 채워져 있는 걸 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에 쓰는 솔루션들도 다 팔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 쓰기는 하고요. 이 정도만 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ESI 매스나 매스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솔트예요. 솔트가 들어가면 케미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샘플도 마찬가지고 솔트가 들어가면 오염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부착이 되면서 이온화에도 저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케미컬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쓰시면 좋아요. 디솔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사기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튜브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아예 파이펫 팁 형태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레진에 샘플을 붙이고 나머지 애들을 워싱한 다음에 일루션하는 솔루션을 넣어서 샘플만 걷어내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케미컬 하실 때도 만약에 포스페이트 버퍼에 내게 녹았다. 포스페이트 버퍼는 정말 쥐약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넣어서 샘플 내가 ESI 다이렉트 매스를 찍을 거다. 그러면 LC에 넣을 필요 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파이펫이나 이런 게 한 번만 통과시키면 네, 솔트가 완벽하게 제거된다. 이런 키트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열물성 장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그룹에 이제 질량 분석 장비 앞서 설명드렸다면 그 뒷단에 저희는 열물성 장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열물성 장비들이 최근에 2차 전지 분석, 2차 전지 소재 개발하면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장비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2차 전지가 활발하게 연구되기 전에 세팅된 거라서 뭐 그 진공 상태, 약간 이너트 가스 그 환경에서 모든 그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게끔 샘플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열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시료에 대한 열적 거동을 보고 싶다. 열을 가하면서 어떤 물성이나 아니면 상변이의 전반적인 걸 보고 싶다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세요. 보면서 장비를 선택하는데 내 샘플이 액상인지 고상인지 필름인지 아니면 블럭인지 이런 것들을 샘플의 상태 그리고 내 샘플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목적에 따라서 샘플 장비들을 쭉 선택하시면 되세요. 처음에 TGA라고 가장 이제 직관적인 장비인데 일단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서 얘네가 열 분해되는 온도를 측정해주는 장비예요. 그러면 여기엔 얘는 뭐냐? DSC는 열을 가하면서 열 분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상변이, 고체, 액체, 고체 요 상변이만 보는 장비고요. SDT는 요 두 개를 합해놓은 장비예요. 얘는 열 분해가 일어나는 데까지 그리고 열 상변이가 일어나는 것부터 열 분해가 일어나는 때까지 쭉 한번 훑어보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내 샘플이 만약에 뭔가 열적 분석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묻죠. 멜팅 온도가 어떻게 돼요? 뭐 비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샘플은 정말 언노운이다. 근데 얘의 열적의 얘의 거동을 한번 보고 싶다. 얘가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SDT 분석하시면 되세요. SDT 분석하시면 전체적인 DSC 값과 TGA 값의 내 샘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들어가시면 되세요. 얘네들이 결정이 됐다면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의 레오미터랑 DMA는 어떠한 그 열을 가했을 때 그 탄성률, 모듈러스 이런 실험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레오미터는 비스코시티도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비스코시티도 가능하지만 모듈러스 실험도 가능해요. 그 모듈러스 실험이 가능하다는 거는 고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미터는 액상만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액세서리가 있어서 고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DMA는 고체만 가능하다. 그래서 DSC, 레오미터, DMA 얘네들이 짝꿍처럼 움직이거든요. 왜냐? 저희가 액상이나 고상에서 유리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리전이 온도 측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측정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DSC 찍었는데 유리전이 온도가 측정이 안 됐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레오미터, DMA를 이용하시면
또 다시 커버할 수 있는 유리 전이 온도가 측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의 연관성을 보시고 요청하시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든 찍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딜라토메트리, 레오미터 얘네, 재백계수 측정기도 있는데요. 딜라토메트리 얘네하고 조금 다른 게 DMA처럼 열을 가하는데 얘한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이제 저희가 하나 액세서리 하나 없는 게 압축 클램프라고 해서 열을 가하면 고체 같은 경우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그거를 측정할 수는 없거든요. DMA가 액세서리가 없어서. 근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딜라토메트리. 얘가 어떤 고상의 그 물질을 넣었을 때 열을 가하면 거기서 부피가 팽창하는 그 개수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열 전도도, 재백 개수를 측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전기 전도도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물성 장비들이 저희가 갖춰져 있고요. 나름 열물성 장비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TJ 같은 경우에 샘플을 준비하실 때의 준비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TJ는 기본적으로 파우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우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벌크의 시료를 찍을 수 없냐? 그렇지 않죠. 파우더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장비가 좋아하는 샘플의 형태를 생각하고 내 샘플을 그거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벌크가 있으면 이렇게 짧게 잘라주고요. 근데 내게 만약에 너무 가볍고 풀풀 날려요. 그리고 너무 소량을 넣으면 모든 장비들이 노이즈 픽이랑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적정 이상 15에서 15mg 정도를 주입해야 되는데 내 거는 넣어도 너무 가벼워서 안 된다 그러면 그 프레스 펠렛 만드는 걸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저희 TGA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N2 에어 이렇게 두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 900도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케미컬 컴포지션을 본다든가 제가 요 뒷장에 케미컬 컴포지션 했던 실예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을 본다든가 열적 안정성을 본다든가 기본적인 장비가 TGA이고요. 요때 학생들이 선택해야 될 게 요거는 셀프 유저, 열분석기는 모두 셀프 유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요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내 샘플이 뭐냐에 따라서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학생들이 사실 때 요거를 학생들이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플래티넘 펜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모든 샘플이 브로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액상, 고상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 메탈이 얘랑 합금될 수 있다. 근데 1000도 이하에서 녹는 애들을 찍을 때만 합금이 되는 거니까 대부분 1000도 이상에서 메탈들이 녹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PT 펜을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세라믹 펜 같은 거 왜 준비되어 있냐? 그러니까 메탈인 경우, 정말 1000도 이하에서 녹는 경우는 여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메탈에.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지금 1200도까지도 견뎌야 된다. 그러면 세라믹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요거는 단점이 제가 써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아요. 포어가 있기 때문에 세라믹은 이 사이사이에 오염이 되고 오염을 이제 클리닝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도 아직 여기 알루미늄 펜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차전지나 용매 뭐 이런 것들 전해질 찍을 때 요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알루미늄 일회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알루미늄의 특성상 600도에서 녹기 때문에 600도까지밖에 찍을 수 없지만 얘는 패킹이 돼요. 그래서 휘발이 강한 전해액을 찍을 때는 얘를 패킹을 해서 TG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장비에 손상도 없고 내 샘플도 완벽하게 찍을 수 있고. 은근히 전해액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는 알루미늄 펜을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펜을 쓰면 이게 3개에 뭐 2개에 300만 원, 150만 원이었나? 하여튼 꽤 비싸요. 요 두 아래. 그래서 요거를 계속 잘 관리하면 졸업하실 때까지 쓰실 수 있는데 요건 쓰고 나서는 내 샘플이 녹는 용매에 적당한 용매를 찾아서 녹이시고 나서 이제 토치로 태우면 순간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걔로 버닝을 시켜서 쓰긴 하는데 그럴 때 여기 이제 오토 샘플에서 잡아 끌어당기는 요 팔이 변형이 있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변형이 있게 되면 장비에 로딩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잘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세라믹 펜 같은 경우에는 그 용매로 닦고 나서 한 12시간 정도는 오버나잇 정도는 마일드하게 말려주신 다음에 토시를 태워야지 안 그러면 그냥 팍 터져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서 관리상 편한 플래티넘을 사시는 게 제일 브로드하게 잘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TJ를 분석을 했을 때
케미컬 컴포지션을 분석한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컨트롤이고요. 어떠한 처리를 해서 첨가를 했을 때 샘플에 각각의 열분의 온도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열분의 온도 구간에 얘네들이 분해가 일어나는 걸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고 네, 이런 데이터를 얻어 가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 아래 같은 경우는 내 거에 그냥 단순한 거, 그냥 케미컬의 나의 그 열분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DT인데요. 얘는 TJ랑 DSC를 합쳐놓은 장비라 그랬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1200도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장비는 세라믹 펜을 많이 써요. 세라믹 펜을 많이 쓰고요. 엔트와 에어로 컨디션이 세팅이 돼 있고요. 얘 역시 고체나 파우더 그리고 필름 형태를 좋아해요. 얘는 왜 필름 형태를 좋아하냐면 샘플 자체가 아까처럼 이렇게 덜렁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펜의 밑바닥 면에서 센싱을 하니까 밑바닥에 쫙 붙는 형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를 하더라도 밑바닥에 쫙 붙게 이렇게 눌러서 분석을 주로 하고요. 아니면 필름을 쫙 깔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실제로 TJ 데이터인 그 열분해 되는 데이터와 히플로우가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열분해 될 때 히플로우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T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DSC. DSC는 조금 더 요 전 앞에 애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한 장비죠. 왜냐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거는 마이너스 80도에서 400도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저온 DSC에 속합니다. 카테고리는. 저온 DSC에 속하고 M2 에어 저희 요거 이제 세팅이 돼 있고요. 얘는 파우더, 필름. 얘도 밑바닥에서 센서가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바닥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이나 파우더도 밑에 짝 깔리게 액상도 가능하고 얘는 액상, 고상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속 설명을 빼놓은 게 설퍼나 할로겐 전해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기 전에 셀프 유저로 내가 분석하거나 의뢰를 하시기 전에 이걸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분석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분석의 작전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냐면 장비에 그 액세서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찍고 얘네들이 그냥 300만 원짜리가 나간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브레이크 타임 발생하잖아요. 서로 안 좋으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선생님 제가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든가 샘플량을 조정해 본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요걸 넣을 수 있고 내가 셀프 유저라도 은근슬쩍 쓰지 마시고 선생님 제게 썰포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면 이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분석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있고 DSC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TJ랑 다르게 유리전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딱 보면 알겠죠. 멜팅 되는 온도고요. 이렇게 샤프할 때는 이걸 보고도 대충 알아요. 아, 얘가 저분자구나. 그리고 얘가 약간 불어하게 나오면 고분자예요. 그래서 고분자와 저분자의 요 멜팅의 그 쉐입이 조금 다르고요. 근데 요 앞에 보면 있는 많은 니은자가 이렇게 나오죠. 요게 유리전이 온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요렇게 은근슬쩍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 DMA, 얘가 있죠. 근데 DMA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만 분석이 가능해요. 솔리드가 분석이 가능하고 저희는 지금 액체 질소 주입이 가능한 장비여서 마이너스 120도부터 600도까지 분석이 가능하고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클램프는 총 4종이에요. 4종이고 이거는 이제 블럭 형태를 찍는다던가 할 때 이런 듀얼 싱글 캔틀리버를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텐션 필름이에요. 영수 모듈러스를 찍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요. 얘는 위아래 잡아당겨서 힘을 주면서 얼마나 버티는지 그러면서 탄성률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버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파이버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을 분석하는 파이버를 뭉쳐서 여기다 위아래 걸어서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 각각의 그 클램프들이 요구하는 샘플의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를 보시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사이즈에 맞춰서 샘플을 만들어 오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DMA. DMA 결과죠. 요걸로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 유리전이 온도를 예로 두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로스 모듈로서 탄성률을 기본적으로 탄성률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떠한 단단한 필름 같은 거를 잡아당기거나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얘가 로스 모듈로스가
스토리지 모듈러스가 먼저 이렇게 힘을 쓰다가 나중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모듈러스 값이 떨어지게 되죠.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상대적인 값인 로스 모듈러스 값은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 값은 이 두 값을 계산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DSC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니은자가 이렇게 영역으로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의 목적에 따라서 요 포인트, 얘네들이 크로스된 요 포인트를 유리전이 온도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최고치를 찍는 요 꼭지점을 보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요 영역을 유리전이 영역이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샘플의 목적, 용도에 따라서 요 구간을 보는 거고, 어쨌든 요 전체를 유리전이 온도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값을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네오미터 같은 경우에는 비스코시티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고요. 얘도 모듈러스 찍을 수 있어요. 비스코시티 찍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액상, 방고형, 치약 정도 콜로이드 형태의 그런 방고형 아니면 고체. 고체를 찍을 때는 역시나 DMA, 레오미터 모두 이런 이제 장비들은 샘플을 규격화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두께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셔야 정확하고 재현성이 높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대신에 그 네오미터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한 물질은 찍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찍게 되면 쉐어레이 RPM을 쭉 올리게 되면 비스코시티의 샘플마다 변화의 차이,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스의 차이 이런 값들을 얻을 수 있고요. 앞서 여기 이거와 비슷한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듈러스를 찍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다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율 사용자의 교육인데요. 사실은 그 질량 분석 장비에서는 말지토프밖에 저희가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LCMS나 다이렉트 매스 분석 자체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찍을 수 있으시기도 하지만 오염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일단은 이제 마지토프 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근데 마지토프가 잔 고장이 많은 게 유저들이 이제 셀프 유저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플레이트 하나만 하면 되니까 마지토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열부 석기들은 다 전체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25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셀프 유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언제든 손들면 예약하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2주 전에 9시 오픈되면 신청하시고 하는데 보통 4명 이하로 강의가 진행되고 실습 따로, 이론 따로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걸로 논문 치르시면 논문 사사 부탁드리고요. 네.